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안 심사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과 채권 매입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방미성과 공유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동에 이재명 대표는 언급되지 않아 대통령실의 당대표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복원과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파워 인터뷰,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는 최대 쟁점은 무엇인지, 전세 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토위는 내일 다시 소위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쟁점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과 야당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어제 소위에서 여야 입장차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데 정부는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이 까다롭고 모호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요건을 4가지로 축소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미반환 우려와 대상 주택 면적 요건은 삭제한 반면 대항력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 못해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와 수사 개시에 더해 임대인의 기망, 부정 양도의 경우를 요건에 명시했습니다. 보증금은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 인정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모호하다며 지원을 위한 법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도 정부 지원에서 누락되는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며 요건을 더 완화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도 쟁점입니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전세 사기 피해액을 먼저 보상하고 추후 매각 절차에 착수해 회수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정부 여당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 여타 사기 사건, 사기 범죄 사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주가 조작 등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대납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해서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입니다. 한편 국토위는 내일 다시 소위를 열어 전세 사기 특별법에 관해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며 방미 성과를 공유합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납니다.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도 별도로 초청해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와의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한 적이 없을 뿐더러 지난해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박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정치 복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 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이후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 속 이 수석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수석은 비공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했는데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간호법 제정안과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여야의 입법 대치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계획을 구체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과 정의당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치와 의회 정치 복원을 강조하며 무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인사 차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넸고 박 원내대표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를 강조하면서 의회 정치 복원의 뜻을 모았습니다.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챙기는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여야 협치에 조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정치 복원을 말씀하시는 윤 대표님의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제가 접하고 어쩌면 저하고 생각이 이렇게 또 같으실까. 5월 임시회 일정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양당은 무쟁점 법안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선 때 공약, 공통 공약 가운데 쟁점이 없는 부분부터 한번 합의를 해서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하면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고 특히 우리 박광원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민생 우선, 또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또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양당은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선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승인을 받은 뒤 구체적인 일정 합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소위 구성이 쟁점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한 뒤 구체적 구성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네, 강민지 기자와 함께 국회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토위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제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어떤 부분이 현재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정부 여당이 제시한 피해자 요건부터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당초 6가지 요건을 피해자 지원 요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기 어렵고 까다롭다, 피해자 곤란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소위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6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삭제해 4가지로 축소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안은 대학력과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만 이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수정안은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고요. 면적 기준을 없애고 보증금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하되 최대 15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인정하도록 한 겁니다. 네.
네, 보증금 상당액이 떼일 우려가 있는 세입자라는 문구를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세입자로 변경했고,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세 사기 의도 판단 기준엔 수사 개시에 더해 임대인 기망 등을 포함해 고의성을 입증하기 보다 쉽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미적용 우려가 있던 인천 미추홀고도 상당수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어쨌든 이제 수정안을 제시한 건데 왜 그 현재까지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야당은 정부 수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지원 요건이 모호하고 까다로워서 이 피해 지원을 받고 싶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없을 경우가 있고, 또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겁니다. 또 여전히 지원 대상을 3가지로 제한하는 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입장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도 특별법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도 전세 사기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현재 안에서도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다른 문제에 밀려 논의는 안 됐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여부도 쟁점입니다. 야당은 보증금 선 지연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도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번 전세 피해 지원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금융 등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은 소액 보증금 우선 반환 제도 등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우선 매수권 등을 통한 주거권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전세 사기로 제한하지 말고 깡통 전세도 특별법에 적용해야 된다, 이런 그 야당의 입장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합의가 그렇게 이제 빨리 나올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네, 우선은 국토위가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다시 열고 이 심사를 이어갑니다. 현재는 법률안을 한 조항씩 읽어내려가는 축조 심사까지 마친 상태고요. 네. 이 내일은 피해자 요건과 보증금 채권 매입 등 쟁점별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소위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었는데요. 사안이 시급해 여당은 이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이번 주 내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촉박해진 만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나서 협상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봤는데,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야 정치권 소식 좀 들어볼까요? 오늘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진복 대통령실 그 정무수석 간의 이제 비공개 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이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을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는 좀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 이유 좀 어디에서 그 살필 수 있을까요? 네, 이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과 야권의 만남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침 여야 지도부와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관례도 있어 왔는데요. 네. 이 때문에 지금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만날 수 있는 적기라는 말입니다. 네. 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거부해왔었는데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는 350여일째로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이 대표가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여권에서도 이런 기록들이 다소 부담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은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비명계로 분류되고 여권 내에서도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먼저 박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라며 거절해 사실상 회동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 당대표 패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영향이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동개혁특위를 출범시켰고 더불어민주당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해법은 너무 달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꾸린 원내특위로 주 69시간제 논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정부 여당의 노동개혁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그 후진적 노동시장, 이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시장. 윤 원내대표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부터 특위에서 마련하겠다며 노동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동개혁특위는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한 첫 회의에서 채용 갑질과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을 만나 고충을 직접 살피는 행보를 펼쳤습니다. 간접고용 노동 중간착취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대표는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파견업체가 관리 비용을 과다 책정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 안에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양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도와 국회, 민주당이 함께 힘을 모으면 확장적 통합을 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화답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나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는 9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직을 맡아왔는데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내지 않은 사람은 장혜영, 류호정 의원입니다. 류 의원이 장 의원을 지지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배진교 의원이 다시 한번 원내대표를 맡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회 부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가 오늘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빈곤아동정책자문위는 빈곤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기구로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김영주 부의장은 임상혁 녹색병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회가 빈곤아동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일 정치권에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녹취록 파문입니다. 이딴 실언 논란을 일으켰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번엔 녹취록 화장에 휘말렸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부수석이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는 의혹인데요. 이진복 수석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으며 공천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면서 부인했고요. 당사자인 태 의원 역시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려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이 섞인 내용이라면서 해명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그 상황은 얼추 어떤 상황인지는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만 양 당사자는 그와 같은 공천과 관련된 얘기는 없었다고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에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하거나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악화시키겠죠. 징계를 받는 것만으로도 공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은 뭐 아예 공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 이하더라도 징계를 받으면 공천에서 살아남기는 쉽지는 않죠.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면서 공세에 나선 상황.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최고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소위 쉴드 치는 발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건 생각을 못 해봤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태영호 의원의 이번 녹취록 논란이 향후 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향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자진 출두입니다. 검찰의 조사 불가 입장에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서 기자회견을 연 송영길 전 대표. 주변 사람 말고 자신을 구속시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효성은 없어 보이고 약간 좀 어리둥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지도부가 결단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기는 오히려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하지 않은가. 또한 구속영장 기각의 명분을 쌓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둔 것 아닌가. 이 사건 수사의 최종 목표는 송 대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권의식의 발로라면서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기획수사이자 검언 6차설을 제기하기도 한 송 전 대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돈봉투 의혹에 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의 향후 방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출석을 강행한 건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서 송 전 대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검찰 조사가 이제 불발되고 송 전 대표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해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을 강행한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수사가 마무리하고 뭐 혐의를 벗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검찰 수사의 칼끝이 송영길 대표 본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본인 자택과 연구소 압수수색도 있었고 또 이전에 그 캠프 관계자들을 수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다. 그리고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돌파를 할 테니 나를 수사해라. 그래서 엄한 그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자칫 오늘 뭐 성명에도 얘기했지만 인생털이 또 먼저털이식으로 해가지고 별건 수사 위주로 이거 방향을 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쐐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이 방미 성과 공유를 위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그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만남이 적절할지 정치권에서 그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실까요? 네, 거기서 뭐 공식적인 제한 없이 오가는 말들이라 의미도 약하고 좀 대응하는 게 적절치는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표현은 정치적 도의에 부합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싫다고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면서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도 배제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작년 그 8월 이후에 당선된 이후에 영수회담 요구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동안 응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즉 당 분열을 노리는 이렇게 갈라치기 이러한 전술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광원 대표도 현재 대표보다 먼저 나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단 공식적인 대응은 좀 이렇게 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현재에 오가는 얘기는 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그 녹취록이 공개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 예견된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게 윤심을 위한 전당대회라고 할 정도로 그 김기현 대표나 친윤파 최고위원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뭐 룰도 바꿀 정도의 짜맞추기 선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거 이후에 이진복 수석이 최고위원에 당선시켜준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향후 공천을 무기로 해서 어떤 조건을 내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당무 개입을 넘어서서 공천 개입으로 이것이 전환된 거고요. 이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수사로 징역 2년을 받은 적인데 이걸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진 이 행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범죄 행위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부인하고도 있는데 그 부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른 채까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공천권 날아가게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당혹스러우니까 허겁지겁 좀 거짓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존경하는 조섭 의원님과 김정근 의원님께서 피해의 영향력을 지난번에 부동산 PF 부실 때문에 건설회사들 28조 지원했잖아요. 산업은행도 나서고 신용보증기금도 나서고 깡통전세 피해자들 할 때만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건가 따집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래 이런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을 하는 곳 아닙니까?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퍼주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 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깡통 전세의 위험성을 지적해왔고 관련 법안 발의와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담당해 오신 분이죠. 야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세 사기 대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년 전 국회 방송 대기실에서 제가 저희 그 뉴스에도 좀 출연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한 1년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예, 약속을 지킨 건가요,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나눠주셔서. 그 어제 국토위가 법안 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이제 심사했는데 결국 이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죠. 네. 정부 여당안이 있고 민주당의 조호섭 의원 안이 있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안이 있는데. 피해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둘러싸고 아직 이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 그런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지원 요건을
6개에서 4개로 이제 줄였는데 정확히 좀 요 내용부터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깡통 전세 사기 이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네. 또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피해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은 그 피해 지원도 그 다양한 유형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을 종합해서 다양한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지원 그 대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 특별법의 대상을 6가지로 처음에 이제 했는데 네, 이 6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6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이제 이 특별법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까다롭기 됐습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게 지원법이 아니라 이게 선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거예요. 우리 국회 직원도 한번 저를 찾아오셨는데 네. 한 28분 되신대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 6가지 조건에 따르면은 수사가 개시돼서 전세 사기인 것이 이제 입증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제 파산 절차를 들어가게 되면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기인 것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다 제외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 어저께 몇 가지 수정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보증금 규모 3억 원 이하만 대상으로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보증금 3억이 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받아서 4억 5천으로 확대해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같은 걸 고려해서 이제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해당하도록 구제하는 했고요. 쪽으로. 네. 그다음에 뭐 바지 임대인 같은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들도 이제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 네. 전세 사기로만 한정한 거예요. 네. 근데 전세 사기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명하냐? 법원에서 판명해 주면 간단한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나중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걸러지게 돼서 네. 이제 대상이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네. 깡통 전세를 사기로 한정하지 않고 이것을 AND가 아니라 OR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우에도 네. 뭐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대상을 열어라. 이게 이제 어제 의원들의 주문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또 플러스 알파 관련한 그런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 정부 수정안이 6개에서 이제 그 4개로 축소한 그 수정안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현재 그 뭐 여당과 그 야당 간에 또 정부 간에 좀 이견이 현재 좀 좁혀지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전세 사기의 범위로 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논란이 많았는데 그건 네. 여야 할 것 없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기에 대한 대책은 법무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기꾼들 데려다가 수사하고 그다음에 뭐 몰수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 피해 지원에 이제 뭐 구상권 같은 걸 행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사법적 절차에서 하는 거고 네. 지금 이 특별법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사기 여부를 검증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애매한 기준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걸러질 우려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사기가 그 사회적인 재난이다라는 목소리에는 좀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에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워주는 게 아니냐, 다른 사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안하고 이제 저희 안의 결정적인 차이가 네.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리는 다 일괄 매입을 해서 네. 케이스별로 해법을 찾아주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을 전부 매입을 해서 예를 들면 뭐 공경매 절차를 대행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그걸 아예 그 채권을 사서 아예 집을 매입을 해서 LH공사가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캠코 같은 자산관리공사가 원래 부실채권을 매입을 해서 환가하는 데니까 네. 그 채권을 받아서 이거를
매각을 해서 또 그 네. 수익금 일부를 돌려줄 수도 있고 또 아예 10원도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건지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그럼 어떤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케이스별로 해법을 찾아주자는 게 이제 원래 취지인데 네. 정부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무슨 국민 혈세로 보증금을 전액 다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거는 대단한 왜곡이다. 네. 그렇게 이제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정부가 그걸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우리가 해결해 주려고 했던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대안을 가져와라. 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고요. 일단 그 중에서 이제 LH가 이제 주택을 매입해서 그 원하는 임차인들을 그대로 살게 하도록 하는 거는 이제 정책에 지금 포함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빌라왕 사건처럼 그러니까 그 이제 피해 규모가 큰데 임차인들이 다른 피해자들하고 연락할 수도 없고 뭐 국세 체납이 얼마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네. 이 경공매 절차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 위임을 받아서 경공매 처리 과정을 정부가 공공이 대행해주고 정산해주는 이런 거를 해라. 뭐 그건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 그 방안을 어떻게 담을지 포함해보자. 우리는 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케이스별로 다 정리를 해주라고 한 건데 네. 그 매입을 안 하겠다면 케이스별 대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근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여야간에- 이야기 중에 있고 네. 끝까지 지금 이제 서로 의견 차이가 큰 것이 보증금 한 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이죠.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이 부분이 여야 간에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께서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네. 임대 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네. 좀 아까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뭐 더 말씀해 주시면 아니 이제 제가 이 법안에 담은 내용 중에 네. 정부가 이제 우선 매수권, 네. 그다음에 LH가 그 매입을 해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그 국세 체납을 안분하는 거죠. 예를 들면 1000세대에 해당되면 1000세대에 골고루 체납분을 안분을 해서 일부만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네. 경공매가 진행이 되면 앞선 사람부터 다 전액을 이제 제하기 시작해서 네. 이제 우선 경매에 들어간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이제 그 채권을 선 매수해서 네. 또 후 구상권 후 청구. 구상권을 청구하는 네. 큰 원칙은 지금 현재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그 전세 사기 특별법이 그 내일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네. 하는데 내일은 그 좀 이견을 좁혀서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뭐 이게 보증금 전액을 다 혈세로 돌려주는 거다 이렇게 왜곡해서 선동하지만 말고 이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 그러면 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아마 그런 대안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심의 속도가 결정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관한 그런 전반을 이제 끝내기로 하겠고요. 이제 선거제 개편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 이제 전원이 소위 구성을 이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의원님도 이 모임에 이제 그 소속이 되어 계시죠. 네. 전체 뭐 한 299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여기 이제 소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선거제 개편,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편은 좀 어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이제 양당, 정의당까지 합쳐서 70%가 안 됩니다. 갤럽 기준으로 볼 때.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의 시민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나를 대변하고 나를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만큼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허용이 돼야 된다. 그게 이른바 대표성이죠. 네. 그래야 국민을 닮은 국회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 한 표 한 표가 그 동등하게 평가되는 그런 등가성을 확립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비례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이야기를 합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수렴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리고 또 뭐 영호남의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도 막아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할 때 이 대한민국 국회에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울려 퍼질 수 있다면 네. 녹색이나 노동의 가치가 더 존중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당 가서 해라.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네. 제 개인의 어떤 정책 전망만 생각했다면 다른 선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기득권 중심의 그 정치로 일관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 보통 시민의 권리가 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주류가 되는 정치를 목표로 하고 저는 이제 진보 정당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의 국회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말하자면 양당 그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다당제하의 연합 정치가 가능한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를 두고 뭐 그 확대해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 이런 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에 대한 그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는 비례대표가 그 기득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게 그 매우 왜곡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니까 한 지역에서 한 표만 더 얻으면 뽑으니까요. 네. 매 전국 선거마다 국민의 50%의 표가 사표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가 구성될 때부터 국민의 절반 의사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비례대표 제도인데 네. 이게 이제 47석 그러니까 전체 16%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보완 효과가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는 더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불신하는 이유는 내가 뽑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건 내게 아니고 초선 의원용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거 늘리면은 우리 거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를 국민이 직접 뽑는 개방형 비례제로 바꾼다든지 네. 또 그 현역 의원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뭐 석표율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의 비례대표제의 공천과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될 문제를 비례대표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이렇게 인식시켜 온 측면이 있다. 그 점은 이제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한 번 이제 의원을 지냈던 사람은 비례대표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이제 그 도전할 법 제도상으로는 도전할 수 없진 않은데 네. 그러니까 각 정당이 운용을 해오기를 네. 말하자면 이제 대표나 뭐 그 당의 위원회에서 공천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네. 대표 뭐 측근 네. 또는 뭐 주머니 속에 쌈짓돈 비슷하게 취급이 되니까 국민들이 뭐냐면은 내가 뽑지 않으니까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그 당 대표에게 봉사한다 이런 불신이 있는 거죠. 그걸 개선하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분야에 이제 전문가를 모셔온다는 이제 취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국회의원 대다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한가라고 또 이제 지적하는 현역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전문가 수혈용 비례대표 제도는 우리 선거제도에 필요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네. 지금 뭐 각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도 다 각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 평가받은 사람들이 하고 네.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제도가 더 강화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네. 국민의 절반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충원하려고 하니까 그거 왜 필요해? 우리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 다 전문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그 이용비 월 평균 한 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최근에 그 3만 원 프리패스 도입이 뼈대가 된 그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3만 원짜리 패스를 하나 가지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제 뭐 요금 무한제라고 할까요? 네. 무한요금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채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900만 명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 대중교통 요금이 자기 소득의 한 16% 정도 되니까 상당한 비중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난방비 폭탄이 있는데 이게 곧 냉방비 폭탄으로 되고 교통요금, 공공요금도 오른다고 하니까 네. 이런 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저감을 해야 되는데 탄소 배출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게 바로 대중교통 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공공 대중교통 수단이 적자가 많은데 이제 3만 원 프리패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뭐 출퇴근 시간 아닌데도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적자 해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공공정책은 이렇게 멀티플 효과를 내는 정책이 좋은데 이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이제 벌써 이제 5월로 접어들어서 이제 한 11개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이제 의원님의 목표 그리고 어떤 정책 거기에 추가로 덧붙여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정의당이 앞으로 좀 어떤 정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정의당 하면 또 의원님이 생각나기 때문에 예, 여쭤봅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 얘기부터 하면 네. 지난 20년간 이제 수많은 제3정당이 이제 출연했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양당의 협곡 한가운데를 헤쳐나오면서 20년을 버텨낸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이에요.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은 20년쯤 됐으면 교섭단체도 되고 집권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 작은 정당으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옳은 소리를 해도 과연 더 내가 뒷받침을 해주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회의감도 틀림없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20년을 양당이 아닌 제3정당이 버텨온 것만 해도 저는 뭐 평가해 주셔야 된다.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그 말씀을 네.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선거제도 저희가 10%를 지지를 받았어도 의석은 2%밖에 못 얻어서 정말 억울했어요. 네. 왜? 특히 지난번에 위성정당 때문에 또 아니 뭐 유성정당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우리가 지지를 받고도 2% 의석밖에 못 가지니까 우리가 대변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적인 약자나 보통 시민들을 8%만큼 대변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속상했거든요. 네. 저희가 열심히 해도 이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러니까 양당 체제의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없도록 구조화돼 있어요 지금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국민이 닮은 국회를 만들고 다당제하에 이제 협치가 가능한 연정이 가능한 체제로 바꾸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네. 개인적인 말하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국토위원회 소속이니까 네. 우리나라는 주거권은 그냥 집장만 하는 문제는 내가 내 집을 장만 못하면 그건 그냥 가난한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내가 무능한 탓이고 이렇게 치부돼 왔어요. 근데 주거는 기본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깡통 전세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주거 기본권이 확립되고 주거 선진국이 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 그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앞으로 주력해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약자 또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당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 네. 또 걷는 기대가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많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실제 그래요. 네.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목소리, 이번에 깡통 전세 피해자들의 목소리, 또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장애인들, 이게 되돌이켜 보면 지난 20년 동안 저희가 첫 발을 뗐기 때문에 그나마 뭐 작지만 한 걸음씩을 가질 수 있었다. 정의당이 좀 더 힘을 가지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바람직한 구제 방안 그리고 근절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